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 인왕산 자락 아래 위치한 한 오래된 양옥집. 그곳은 최근 정근을 온 교사 김도영과 그의 아들 지후, 그리고 그들의 반려견 모루가 새롭게 정착한 곳이었다. 이사온 첫날, 도연은 모든 짐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지우는 마당에서 모루와 함께 신나게 뛰어놀았다. 아빠, 이 집은 진짜 멋져요. 나무도 많고 모루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연은 지후의 웃는 얼굴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는 여기서 다시 시작이야. 우리 셋이서. 이 집은 한동안 비어 있었던 집이었고, 주변 이웃들과도 그다지 왕래가 없었던 곳이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도연은 오히려 그 점이 좋았다. 조용하고 외딴 곳, 복잡한 서울 시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밤이 되어 도연은 지후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잘 자, 지후야. 무서운 꿈 꾸지 말고. 응, 아빠. 모루가 지켜줄 거야. 그 말에 도연은 웃으며 방문을 닫고 나왔다.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던 도연은 곧 모루의 낮은 으르렁거림을 들었다. 크르르르. 도연은 의아한 눈으로 마당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모루는 분명 지후의 방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개가 낯선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 모루가 어젯밤 내 방 앞에서 계속 으르렁거렸어. 이상했어. 그랬어? 아마 아직 낯선 집이라서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모루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으르렁거렸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문 앞을 떠나지 않고 등은 굳어 있었고 이빨을 드러내며 누군가를 쫓아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모루는 매일 밤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낮에는 평온하고 순한 모루였지만 밤만 되면 마치 다른 개가 된 듯 흥분했고 특히 지후의 방 앞에 서서 으르렁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이상한 기운에 눈을 떴다.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고 지후의 방 쪽에서 모루의 짖는 소리가 들렸다. 컹컹컹. 급히 달려간 도연은 문 앞에서 모루가 바짝 웅크린 채 문틈 아래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지우는 이불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방 안 공기는 뭔가 묘하게 무거웠다. 환기를 시키고 아이의 이마를 닦아준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뭔가 이상해. 이건 단순한 적응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도연은 조금씩 집안의 이상한 점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낮에도 가끔 이유 없이 두통이 찾아왔고 지우는 계속 피로를 호소했다. 집 안 공기는 항상 눅눅하고 묘하게 냄새가 났다. 마치 쉐비린내 비슷한 냄새였다. 그 냄새는 특정한 방에서 더 심했으며 특히 지후의 방 근처에서 강하게 느껴졌다. 이럴 리가 없는데. 도연은 환기구, 보일러실, 배관 상태 등을 살폈지만 딱히 눈에 띄는 문제는 없었다. 그러던 중 도연은 마당에서 이웃집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다. 아이고, 여기 새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그 집엔 오래전에도 젊은 부부가 살았었죠. 네, 알고 있어요. 꽤 조용한 동네네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안 들리던가요? 그 집이 좀, 오래된 사연이 있는 곳이라. 도연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사연이요? 예전에 그 집에서 아이가 하나 사라졌어요. 경찰도 오고 난리였지만 결국 못 찾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그 집을 꺼려했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집안의 이상한 공기, 모루의 경계심, 지후의 잦은 피로. 모든 것이 그 말과 이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도연은 거실 불을 끄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시계를 보니 밤 2시. 바로 그 시간, 모루가 또다시 지후의 방문 앞에서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이번엔 더욱 거세게 짖기 시작했다. 컹컹컹컹.
놀란 도연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기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은 어두웠고 지우는 이불을 잔뜩 움켜쥔 채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침대 아래에서 무언가 젖은 듯한 축축한 소리가 났다. 도연은 손전등을 켜고 침대 밑을 비쳤다. 그곳에는 축축하게 젖은 바닥과 함께 뭔가 검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루가 침대 밑을 향해 전력을 다해 짖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밤사이 겪은 일들로 인해 좀처럼 눈을 뜰 수 없었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 식탁에 앉아 있었고, 모루는 여전히 지우 방 앞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빠, 어젯밤에 그 아이가 또 나왔어.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어떤 아이? 그전에도 말했잖아. 매일 꿈에서 나오는 여자아이. 이번엔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 이제 말해도 되라고. 도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의 상상력이라 넘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빠가 꼭 알아볼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오후, 도연은 지우가 학교에 간 틈을 타 집안을 다시 꼼꼼히 살폈다. 특히 지후의 방 주변을 집중적으로. 그는 벽면을 손으로 두드려보며 소리를 살폈고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방 한쪽 벽면은 유독 소리가 묵직했고 안쪽이 비어있는 것처럼 울림이 있었다. 벽지를 살짝 뜯자 오래된 나무판이 나왔다. 못으로 덧대어진 그 판은 시간이 지나 부식되어 있었고 구석엔 작게 금이 가 있었다. 도연은 망설이지 않고 작은 해머를 들었다. 몇 번의 두드림 끝에 나무판이 툭 하고 안쪽으로 꺼졌다. 작은 틈으로 손전등을 비추자 안에는 먼지로 가득한 좁은 공간이 보였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너비였다. 그 안에는 낡은 이불, 책 한 권, 그리고 조그마한 인형 하나가 있었다. 도연은 손을 뻗어 인형을 꺼내 들었다. 누렇게 변색된 토끼 인형이었다. 그리고 그 밑엔 얇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표지는 갈색 꽃 모양. 누군가가 연필로 희미하게 이름을 적어두었다. 김아름. 도연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제 할머니가 말했던 사라졌던 아이. 노트의 첫 장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매일 벽 뒤에 있어요. 엄마는 말하면 안 된대요. 내가 나가면 다 망가진대요. 그래도 나는 말하고 싶어요. 노트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마음을 찢는 문장들로 가득했다. 춥다. 배고프다. 무섭다. 엄마는 울다가 나를 때렸다. 나가고 싶다. 마지막 장에는 아무 글도 없이 작은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도연은 이 노트를 들고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마을 도서관에는 오래된 주민등록과 사건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는 이경희 사설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도연이 가진 노트를 보자 눈이 커지고 손이 떨렸다. 이건 맞아요. 이건 아름이 노트예요. 나 이 표지 기억해요. 그 아이를 아세요? 경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름이는 제가 예전에 담임을 맡았던 아이예요. 너무 조용하고 눈이 항상 무표정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안 나왔어요. 부모는 전학 갔다고 했지만 서류도 없었고 저는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땐 왜 그냥 넘어가셨나요? 도연의 질문에 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땐 그런 일이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가정사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묵계가 있었고 제가 말하면 교장도 학부모도 등을 돌릴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가 거기 있었다면 도연은 조용히 노트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제라도 말해야죠. 그날 밤 도연은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야, 혹시 그 아이가 너한테 말했던 거 더 기억나는 거 있어?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곧 비가 올 거야. 그럼 다시 숨을 수 있어라고 했어. 비. 도연은 창밖을 보았다. 구름이 점점 몰려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천둥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집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모루가 갑자기 지우 방 앞에서 날뛰기 시작했다. 컹컹컹. 도연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지금 무언가 다시 열리려 하고 있다.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다. 천둥은 멀리서 울리고 지붕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는 마치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거실 창문을 통해 마당을 바라보다가 지후의 방문 앞에서 다시 모루가 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절박함과 공포가 섞인 울부짖음이었다. 컹컹컹컹. 도연은 망설이지 않고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방 안은 왠지 모르게 서늘했다. 전등이 깜빡였고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음에도 커튼이 살랑거리고 있었다. 지우는 침대 한가운데 웅크린 채 이불을 덮고 있었고 눈을 감은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만해. 나 안 했어. 미안해. 도연은 얼른 아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달랬다. 지우야, 괜찮아. 아빠가 왔어. 그러자 지우가 눈을 떴고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그 아이가 아빠를 찾고 있었어. 아빠를 미워하지 않는데 왜 아무도 듣지 않았냐고 물어봤어. 도연은 속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모루는 방 구석의 벽을 향해 짖고 있었고 그 벽은 습기에 젖어 어둡게 얼룩져 있었다. 그때 도연의 눈에 벽 아래 희미하게 젖은 자국이 보였다. 무늬처럼 보였던 자국은 실은 반복해서 그어진 손자국이었다. 작은 아이의 손 크기, 벽을 긁고 치고 두드렸던 흔적. 여기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다음 날 도연은 지우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아들이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다. 도서관을 다시 찾은 도연은 이경희 사서에게 부탁했다. 1981년 즈음 김아름이라는 아이에 대한 기록이나 신문자료 없을까요? 경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이 사건은 공식적으론 전학 후 연락 두절로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그해 여름 몇몇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냄새가 집 주변에서 났다고 말했죠. 그래도 다들 시시했어요. 집안 일인이 간섭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도연은 경희에게 그 아이의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페이지를 넘기다 마지막 붉은 자국이 남은 장에서 한참 멈춰 있었다. 이건 마지막 신호였네요. 아무도 받아주지 못했던. 경희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문서 몇 장을 꺼냈다. 이건 내 개인 기록이에요. 그해 여름 나는 아이의 결석일을 기록하고 이상함을 느꼈지만 당시 교장이 중단시키라고 했어요. 무단결석 처리하라고. 나는 따르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나설 용기도 없었어요. 도연은 문서를 받아들며 묻는다. 그 교장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경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현식 씨. 지금은 퇴직하고 근처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마을에서 존경받고 있죠.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도연은 며칠 후 직접 박현식 전 교장을 찾았다. 작은 정원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그는 도연의 이름을 듣자 잠시 멈칫했다. 김도연 씨라. 최근에 이사 오신 분이죠. 도서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도연을 들였고 두 사람은 맞은편에 앉았다. 어떤 이유로 저를 찾아오셨죠? 도연은 아름이의 일기장과 경희의 기록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김아름. 1981년 실종된 여학생입니다. 당신은 그때 교장이었죠. 박현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 긴 숨을 내쉰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억합니다. 조용한 아이였죠. 눈빛이 항상 무언가를 말하려 했어요. 그러나 그 집안은 문제가 많았어요. 어머니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고 가끔 아이가 멍이 든 채 등교했지만 당시 우리는 가정사를 건드릴 권한이 없었어요.
아니죠. 권한이 없었던 게 아니라 외면한 겁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현식은 침묵 끝에 말했다. 맞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문제를 제기하면 마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죠. 그게 내 핑계였습니다. 그의 눈에 후회가 어려 있었다. 당신이 이제라도 증언해준다면 이 아이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박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라도 내가 들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지후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고 모루는 침대 밑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아빠, 그 아이 오늘은 웃고 있었어. 그래? 뭐라고 했니? 이제 괜찮대. 누가 자기 얘기 들어줬다고. 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너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는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엇인가를 보았다. 물기 어린 땅 위에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곧비에 씻겨 사라졌다. 박현식 전 교장의 증언은 도연에게 확신을 줬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는 분명히 그 진실을 듣고 행동해야 할 때였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노트북을 열고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벽 너머에서 울던 아이, 강원도 마을에서 익힌 진실. 그는 아르미의 일기장 일부, 박현식의 증언,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벽 뒤의 공간에 대한 정황을 모아 사천자 분량의 기고문을 작성했다. 글은 섬세하면서도 단호했고 독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언제부터 어린아이의 울음마저 가정사라는 이유로 외면하게 되었는가? 그 글은 전직 동료이자 기자로 일하고 있는 최윤서에게 보내졌다. 서울에 있는 종합일간지에서 인권과 복지 문제를 취재하는 그녀는 도연의 글을 읽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회고록 수준이 아니야. 공공의 책임을 묻는 글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해. 윤서는 곧장 마을로 내려왔다. 그날 오후 도연과 윤서는 도서관, 학교, 보건소, 마을회관 등지를 돌며 취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을의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냉랭해졌다. 그 일은 옛날 일이에요. 다 지난 일인데 왜 들쑤셔요? 또 서울 사람들이 시끄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가족도 다 떠났고 그 아이는 이미. 그러니 제발 조용히 좀 해요. 특히 도서관의 이경희 사서는 주민들로부터 전화 항의를 받기 시작했고 몇몇 주민은 그녀에게 왜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희는 도연에게 말했다. 이제서야 알겠네요. 진실은 늘 거슬리는 존재라는 걸. 숨긴 사람보다 외치는 사람이 더 외면당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뼈아팠지만 사실이었다. 윤서가 작성한 기사는 그 주말 일간지 온라인판에 메인에 실렸다. 침묵의 마을, 벽 뒤의 아이, 한국 사회 가정폭력의 또 다른 그림자.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SNS와 포털 뉴스 댓글에는 분노, 슬픔, 지지, 그리고 반발이 뒤섞였다. 그 아이는 왜 그런 곳에 있었을까?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믿기지 않는다.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아동학대가 묻혔을까?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마을 전체를 욕하지 마세요. 도연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모든 이들이 진실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마을 주민 일부는 격렬하게 반응했다. 며칠 후 도연의 집 우편함에 익명의 쪽지가 꽂혀 있었다. 여기선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아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문장을 읽고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지후가 학교에서 혹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밝았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지후야, 우리 얘기해볼까? 하고 먼저 말을 걸어줬어. 그랬어? 기분이 어땠어? 좋았어. 나도 말할 수 있다는 느낌이었어. 그 말에 도연은 마음이 울컥했다. 작은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갑작스러운 비공식 회의가 열렸다. 일부 주민들은 도연과 윤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마을 이미지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이건 마을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하죠? 그 사건이 사실인지도 모르는데 언론 플레이부터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반면 젊은 층 주민들 몇몇은 달랐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외면이죠. 이 기회에 마을도 바뀌어야 해요. 그게 제대로 된 공동체 아닌가요? 갈등은 깊어졌고 회의는 결국 결론 없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마을이 흔들리고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제각기 달랐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름이라는 아이가 그 벽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떠올렸다. 이제 말해도 돼. 그 문장을 지우듯 외면했던 어른들에게 지금 누군가는 그 말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도서관에서 열린 아이들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는 그림을 한 장 그렸다. 검은 벽 안에서 한 아이가 손을 내밀고 있고 그 손을 다른 아이가 잡아주는 장면이었다. 제목은 목소리. 그 그림을 본 이경이는 눈물을 흘렸다. 지우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그냥 그 아이가 웃었으면 좋겠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생각했다. 무엇이 정의인지 때로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루는 다시 집안 어딘가를 향해 조용히 짖고 있었다. 모루는 그날 밤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전과는 다른 방향, 바로 거실 한쪽 벽 아래 오래된 찬장 쪽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다. 조용히 으르렁거리던 짖음은 점점 날카로운 외침으로 변했고 도연은 결국 손전등을 들고 다가갔다. 거실 벽과 맞닿은 찬장은 오래되어 문이 덜컥거렸고 안쪽엔 오랜 세월 먼지가 쌓인 유리병들과 책자들이 놓여 있었다. 도연은 책자들을 꺼내고 찬장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벽면에 아주 미세한 틈이 보였다. 그 틈은 정확히 사람 눈높이에 위치해 있었고 누군가가 고의로 막은 듯한 흔적도 보였다. 그 위엔 오래된 목재가 못으로 덧대져 있었고 표면은 약간 부풀어 있었다. 도연은 작은 해머를 들고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쳤다. 툭, 툭. 목재가 부러지고 안쪽에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바로 그 순간 퀴퀴한 냄새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스치듯 뿜어져 나왔다. 냄새는 익숙했다. 몇 주 전 지후의 방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금속성의 냄새. 축축한 어둠. 그리고 오래된 무언가. 손전등을 비추자 작고 낮은 천장 아래 방이 드러났다. 정확히는 방이라기보단 숨겨진 구덩이에 가까웠다. 사람 한 명이 웅크릴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 흙바닥 위엔 헝클어진 이불과 찢어진 종이, 그리고 부서진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벽면엔 아이의 손바닥 자국들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 마치 안에서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던 듯한 모양이었다. 도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구석에서 발견한 작은 상자 안에는 녹슨 열쇠,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연필로 쓰여 있었고 글씨는 떨리고 삐뚤었다.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울면 안 된 데서 참았어. 말하면 안 된 데서 안 했어.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와. 그는 편지를 든 손을 떨며 천천히 접었다. 다음 날 도연은 이 사실을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감식반이 출동했고 집 내부를 정밀 조사한 결과 발견된 공간은 불법 개조된 밀실이었으며 그곳에서 어린아이의 유골 일부가 발견되었다. DNA 감식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1981년 실종된 김아름의 것이었다. 이 사실은 곧 전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마을은 한순간에 주목받는 장소가 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기자들로 인한 소란에 분노했고 또 일부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윤서 기자는 사건을 정리한 기사를 다시 써서 올렸다. 이번엔 제목이 달랐다.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 우리가 외면했던 집안의 진실. 기사는 단기간에 수십만 명에게 공유되었고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아동학대 은폐 사건 재조사와 지역 공동체의 책임. 그날 밤 도연은 지후와 함께 앉아 있었다. 지후는 아빠의 무릎에 기대앉아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이제는 괜찮대.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했어. 어디로? 모르겠어. 근데 눈을 감고 웃었어. 그건 처음이었어. 도연은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모루는 조용히 발밑에 누워 있었다. 이전처럼 짖지도 긴장하지도 않았다. 잠시 후 도연은 지우가 잠든 틈을 타 마지막으로 집의 구석구석을 돌았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고요한 슬픔과 다짐이 있었다. 그는 마당 한편에 작은 나무를 심었다. 잎이 작고 줄기가 여린 나무였다. 그 나무 아래엔 아르미의 인형과 마지막 편지를 조심스럽게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나무 팻말을 꽂았다. 김아름, 내 이야기를 들었어. 이제 쉬어도 돼. 며칠 후 도연은 마을 교육청에서 연락을 받았다. 아동보호교육 강화와 지역 공동체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그에게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젠 도망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건 누군가의 죽음 위에 또 다른 침묵이 쌓이지 않도록 막는 일이다. 그날 밤 도연은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혔다. 목소리를 남긴 아이들. 그는 생각했다. 모든 목소리가 기록되지 못해도 기록하려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누군가는 반드시 들을 것이다. 김아름 사건의 실체가 전국에 보도된 이후 마을은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다. 방송 차량이 오가고 SNS에선 마을 이름이 연일 검색어 상위에 오르내렸다. 한때 조용했던 강원도 변두리의 작은 동네가 이제는 아동학대 은폐 사건의 상징처럼 비춰지고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도현의 집 앞에 몰려와 항의했다. 우리 마을을 망신시켜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요? 죽은 사람 이야기 끄집어내서 이게 다 뭐야? 당신이 뭔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해? 도연은 처음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곧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단지 아이 한 명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목소리를 대신해서 세상에 전했을 뿐이에요.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 없다면 반대로 화를 낼 이유도 없지 않나요? 이 말에 일부 주민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마을 청년회, 교사들, 보건소 직원들 중 일부는 도연을 조용히 지지했다. 이들은 도연과 함께 교육청, 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며칠 후 교육청에서 주최한 첫 공청회가 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주제는 공동체의 침묵,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였다. 전국 각지에서 아동권리 활동가들과 학부모들이 모였고 언론도 취재를 왔다. 도연은 판넬로 참석해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제 아들이 어느 날 아빠, 누군가가 울고 있어라고 말했을 때 그게 그냥 아이의 상상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벽 뒤에서 발견한 인형, 편지, 그리고 손자국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세상에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아이가 침묵했다고 생각했죠. 실은 우리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떨궜고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다. 다음 날 지우가 다니는 학교에선 특별 수업이 열렸다. 주제는 내 목소리를 말하는 법. 지우는 그 수업에서 선생님과 함께 작은 쪽지에 자신의 감정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다.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아빠가 힘들어 보여서 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지후의 글을 따뜻하게 읽어주었다. 수업 후 지우는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그 아이는 이제 하늘에 있어요? 응, 지후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억해주니까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거야. 도서관에서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억의 벽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도서관 한쪽 벽면을 칠판처럼 만들어 누구든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적을 수 있도록 했다. 벽에는 다양한 문장들이 하나둘씩 적히기 시작했다. 엄마가 아팠을 때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소리 지를 때 울고 싶었어요. 나는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웃었어요. 도연은 그 벽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어떤 문장도 눈에 띄게 화려하진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시작은 단 하나의 목소리에서 비롯되었음을. 김아름이라는 너무 작고 조용했던 아이. 그 아이의 마지막 속삭임이 얼마나 큰 울림으로 세상에 퍼지고 있는지. 그날 저녁 도연은 지후와 함께 그 벽 앞에 서서 한 문장을 적었다. 늦었지만 들었어. 그리고 이제는 내 편이야. 그 문장을 본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 나도 말 써도 돼. 물론이지. 무엇이든. 지우는 분필을 들고 천천히 적었다. 다음에 누가 울면 내가 제일 먼저 들을게. 모루는 조용히 그들 곁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마치 모든 것이 평화롭다는 듯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건 단지 마을만이 아니었다. 이 소식은 교육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고 여러 지역 학교에서 아동권리 보호 전담 교사 배치, 가정폭력 익명 신고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편이 시작되었다. 그 모든 변화는 벽 뒤의 조용한 목소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이제 도연은 알았다.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제대로 들으려는 귀가 있다면 그 목소리는 세상을 움직인다. 가을의 끝자락. 바람은 서늘했고 마을의 나무들은 마지막 잎을 떨구고 있었다. 김도연은 도서관 한편에서 홀로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엔 아직 조사되지 않은 편지들과 아름이가 그린 낙서들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한 장의 그림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창문 없는 방 안, 작은 아이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고 그 맞은편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림 속 남자는 얼굴이 지워져 있었다. 도연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앨범들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지후에게 말하지 않은 가족의 과거. 그 역시 이 마을 출신이었고 어릴 적 이사가기 전까지 이 근처에서 자랐다. 그리고 그 기억 속 어딘가에 희미하게 잊혀진 누군가의 이름이 있었다. 아름?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혹시 김아름이라는 아이 기억나세요? 81년쯤 이 동네에 살았던.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왜 그걸 지금 물어보니? 그 아이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도 그 아이를 알았던 걸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 너랑 비슷한 나이였지. 그 애는 말수가 적고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녔어. 사람들이 수군거리곤 했지. 어딘가 이상하다고.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땐 다들 그랬어. 남의 집 일엔 끼지 말자고. 그리고요? 사실 너도 한 번 본 적 있어. 아주 오래전에. 그 애 엄마가 널 데려다 준 적도 있었어. 기억 안 나지? 도연은 온몸이 서늘해졌다. 그 기억은 아주 깊은 어딘가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꿈속에서 그 장면은 분명하게 떠올랐다. 작은 방, 어둡고 차가운 방, 문틈 사이로 바라보던 또래의 여자아이. 그녀는 울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눈은 도연을 향해 말하고 있었다. 제발. 그는 갑자기 깨어났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기억은 조각났지만 확실했다. 자신도 그 방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분명 아름을 본 적이 있었다. 다음 날 도연은 도서관으로 가 이경이 사서를 찾았다. 그는 어젯밤의 기억을 이야기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아이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어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조차도. 경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더 아프죠.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 아이의 엄마는 지금도 생존해 있나요? 경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몇 년 전에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이 흐릿하다던데. 도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요양병원의 한 병실. 하얀 머리를 단정히 묶은 노부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임이 적었고 반응도 느렸다. 김경숙 씨 맞으시죠? 전 김아름 씨에 대해 여쭤보러 왔습니다. 도현의 말에 노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름이? 내 딸.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다. 그 아이는 착했어요. 말 잘 들었죠. 울지도 않았고 내가 울면 그 아이도 울었어요. 그래서 난. 그녀는 문득 공허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거기 아직 있나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 그 집 안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그 아이를 기억하게 됐어요. 김경숙은 눈을 감고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아름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녀의 어깨는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도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한 줄기 햇살이 들이오고 있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제야 정말 무언가가 끝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11월의 어느 날 마을회관 앞에는 조용한 현수막 하나가 걸렸다. 기억합니다. 김아름. 그리고 모든 잊힌 목소리들. 이 문구는 이경희 사서와 도현, 그리고 교육청 복지팀의 제안으로 시작된 기억의 날 행사 제목이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마을 주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다. 뭘 하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은 돌아봐야지. 우리 손주들도 살아가는 동네인데 이렇게 덥고 살 순 없잖아. 행사 당일 도서관 앞마당에는 작은 무대와 그림 전시, 아이들의 글이 붙은 게시판이 설치되었다. 그 중심에는 지우가 그린 한 장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림 속엔 작은 방과 열린 문, 그리고 아이 둘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었다. 하늘은 밝았고 문 너머엔 나무가 있었다. 그 아래 작게 적힌 글. 이젠 말할 수 있어요. 도연은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서자 눈앞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르신들, 젊은 부모들, 아이들, 기자들까지.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도,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던 한 목소리를 이제라도 들으려는 자리입니다. 청중은 조용했다. 김아름이라는 한 아이는 수십 년 전 이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는 외로웠지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주길.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그 아이에게 닿았을 거라 믿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 합창단이 무대 위로 올라와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는 소리 없는 소리라는 제목의 곡으로 음악교사와 아이들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작은 숨결 하나, 닫힌 문 틈새로 흐르고 말하지 못한 하루들이 이제 바람을 타고 흐르네. 사람들은 하나둘 눈을 감았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다. 그 중에는 박현식 전 교장도 있었다. 그는 행사 시작 전 도연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나도 오늘은 와야 할 것 같았어.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억하고 싶어서. 행사 말미 도서관 앞 나무 아래 작은 표석이 설치되었다. 김아름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우리는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 표석은 도연과 지후, 이경희,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만든 것이었다. 지우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아도 돼요. 여기 모두가 들어주고 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지후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빠, 이제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어디든, 아주 멀리, 아주 따뜻한 곳으로 갔을 거야. 거기서도 말할 수 있을까? 그럼.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들어줄 거야. 모루는 그들 발밑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예전처럼 짖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무겁게 닫혀있던 문 하나가 마침내 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아동권리 강연회가 열렸다. 초청 연사는 김도현.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무서운 일이 있어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줄 것 같아도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다. 선생님, 듣지 못한 목소리는 사라지나요? 도현은 웃으며 답했다. 아니요.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 기억하면 그 목소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우리는 이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기억의 날 행사가 끝난 후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달랐다. 침묵이었던 시간이 이제는 사색이 되었고 회피였던 거리가 이제는 경청의 자리가 되었다. 도연은 매일 아침 지후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골목도 벽에 새겨진 오래된 기와장도 이젠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어느 날 아침 지후가 조용히 물었다. 아빠, 사람은 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 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듣는 건 쉬워 보여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야. 왜냐면 들으면 책임져야 하거든. 그 말에 반응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조금은 나아질까? 그럼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나아질 거야. 마을 도서관에선 새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름은 조용한 이야기방. 누구든 익명으로 자신의 감정을 글로 남기고 누군가는 그 글을 조용히 읽어주는 순환형 참여 프로그램이었다. 이경희 사서가 이끄는 이 프로그램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참여하며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다. 한 어르신은 쪽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손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 매번 후회한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이 쪽지를 읽은 청소년 참가자는 따뜻한 손글씨로 답했다. 할아버지의 손녀는 할아버지를 사랑할 거예요. 다음엔 미안해 대신 함께 산책할래? 라고 해보세요. 마을 회관 벽엔 점점 더 많은 쪽지가 붙었고 그 안에는 후회와 고백, 바람과 다짐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학교에서 친구가 많아졌다. 이전엔 조용하고 약간 소극적이었던 아이였지만 이젠 먼저 손을 들고 발표하고 친구들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담임 선생님은 도연에게 말했다. 지우는 말하는 법도 배웠지만 듣는 법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를 바꿨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감사했다. 지우는 단지 사건을 겪은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억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다. 도연은 서울에서 열리는 아동청소년 인권 포럼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조용히 말했다. 저는 어떤 답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누가 울고 있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아르미의 인형을 들어보이며 덧붙였다. 이 인형은 단지 물건이 아닙니다. 이건 기록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청중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도연은 집마당에 앉아 작은 등을 하나 켰다. 그 등은 매주 한 번 기억의 나무 아래에 켜는 작은 의식이 되었다. 지우는 도연 옆에 앉아 속삭였다. 아빠, 오늘은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을까?
도연은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고마워. 그리고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흘러갔다. 며칠 후 도연은 김경숙 아름이의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요양병원 한쪽 정원에서 그녀는 고요히 앉아 있었다. 도연이 다가가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웃고 있었나요? 도연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마지막엔 분명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럼 나도 이제 조금은 숨을 쉬어도 될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숨을 쉬어도 됩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은 가끔 너무 무거운 말들을 속에 넣고 산다. 하지만 누군가가 들어주면 그 말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도연은 그 일기를 읽으며 생각했다.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듣지 못한 목소리는 아직 많고 들으려는 사람은 아직 부족하니까. 겨울의 입구에 접어든 마을은 어느새 적막하고 투명한 공기에 잠겨 있었다. 나무들은 모두 잎을 떨구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유난히 선명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더 따뜻해졌고 마음은 조금씩 여물고 있었다. 김도현은 지후와 함께 마당의 기억나무 아래 서 있었다. 나무는 아직 어렸고 바람에 가늘게 흔들렸지만 뿌리는 분명히 이 땅에 내리고 있었다. 그 아래 묻힌 아름이의 인형과 편지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달라져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나중에 이 나무가 커지면 다른 아이들도 쉬어갈 수 있겠지? 도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리고 그 아이들이 힘들 때 이 나무가 들려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며칠 후 도연은 지후와 함께 서울에 있는 아동복지재단에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김아름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들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건 조용히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이 세상을 흔드는 이름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해요. 재단 관계자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그 마음, 우리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 기금의 이름은 이렇게 정해졌다. 아름이의 자리. 마을에선 조용한 이야기방 외에도 새 프로그램이 하나 더 생겼다. 이야기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서로의 감정을 듣는 활동이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하루에 10분씩 그날의 마음을 말하고 듣는 것. 지우는 마을 어르신 한 분과 짝이 되었다. 그 어르신은 어느 날 지우에게 말했다. 나는 어릴 적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말해본 적이 없단다.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말해보고 싶구나.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들을게요. 무슨 말이든 괜찮아요. 이 작은 시간들이 마을을 바꾸었다.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다. 그해 12월, 도연은 책을 한 권 출간했다. 제목은 간결했다. 문틈 너머의 아이. 이 책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었다. 그는 책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이야기는 한 아이의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침묵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듣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기록입니다. 책은 출간 직후 작지만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교사와 부모, 상담사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도연은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짧은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사회자가 물었다. 김도연 씨, 지금 이 이야기를 끝내며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듣는다는 건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기억나무 위에도 첫눈이 소복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도연은 지후와 함께 다시 그 앞에 섰다. 조용히 등을 켜고 말없이 서 있었다. 지후는 눈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빠, 나중에 커서 나도 글을 쓰고 싶어. 사람들 얘기, 듣고 싶은 얘기 다 써서 남기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덜 외로워질 거야. 지우는 미소 지으며 등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도연은 그 순간 확신했다. 김아름이라는 작은 이름이 이제는 하나의 빛이 되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는 더 이상 벽 뒤에 있지 않았다. 그 아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들리지 않던 목소리는 이제 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또렷이 들리고 있었다.